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고정 패널 버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우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개인 사업자 폐업률 80% 시대를 맞았습니다. 10개의 가게가 문을 열었을 때 5년 안에 8곳이 폐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의 위축,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의 증가,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문화의 등장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에게 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은 생존권이 달린 큰 시련인 것 같습니다. 일부 편의점 사장은 알바 청년보다 더 적게 가져간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시급의 일부 인상에도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현실, 이제 제대로 짚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폐업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자들, 복지국가가 해법이다입니다. 먼저 버터가 아시아 경제에 관련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버터 부탁해요. 네, 아시아경제 7월 22일자 기획기사인데요. 제목은 만만하게 봤다 망했다. 5년 내 죄다 폐업, 어느 식당 사장의 전류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서울의 한 치킨 전문점 사장 A씨의 발언입니다. 장사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을 왜 빚까지 내며 치킨집을 차렸을까요? 치킨집을 열면 못 벌어도 월 500만 원은 번다고 들었는데 저는 하루 종일 닭을 튀겨도 300만 원 벌기가 힘드네요. 장사를 하면 5년 내 망하기 쉽다고 하는데 저도 그 저주에서 못 벗어나네요.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을 왜 치킨집을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지금 이런 자탄이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500원 벌 줄 알았는데 300도 못 버네요, 이런 말도 했고요. 5년 내에 자영업은 망한다고 하던데 저도 그런가 봐요.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만 원을 힘들어서 벌지 않을 거라면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자영업이긴 하거든요. 네, 자영업이 이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게요, 치킨 전문점 사장 A씨의 발언이었습니다. 문제 거기다 300만 원 벌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경우도 아니죠. 온 가족이 다 덤벼들죠. 가족 최소한 둘이 덤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22일 나온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요, 2016년에 개인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110만 명을 추적해 보니까 2년 만에 84만 명이 문을 닫았대요. 110만 명 중에서 84만 명이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창업 대비 폐업률이 76%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2016년에 개인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110만 명을 추적해 보니까 2년 만에 83만 명이 문을 닫았더라. 84만 명이 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76%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2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일종의 기업형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본인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가족과 본인 노동 착취형 자영업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종업원을 한 두세 명, 서너 명 고용하는 곳 있죠. 뭐 그런 곳은 상황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5년 뒤에 그 생존할 확률이 39%니까, 그러니까 망할 확률은 61%죠. 네. 그러니까 조금 낮죠. 그나마 낫다. 그나마. 네. 그렇습니다. 자, 버터
이 언론,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였습니다. 아시아 경제 7월 22일자 기획 기사인데요. 만만하게 봤다가 망했다. 5년 내에 죄다 폐업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이 취재 기사를 좀 더 읽어봅시다. 부터 부탁해요. 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국 외식업체 28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7.5%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80%는 앞으로도 나빠질 것이다 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외식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49.8%에 그쳤다. 외식업 근로자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이 그름이 떡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부터 하고 있죠.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림의 떡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왜 그림의 떡이냐?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외식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만 가입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왜 생겼는지 아시죠? 정부가 그렇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보조 자금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 3조 원을 정부가 풀었거든요. 그런데 3조 원 중에서 이미 6개월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3조 원 중에서 지금 극히 일부 뭐 한 15% 내지 20% 정도만 지금 지급됐다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이 안 되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고용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다. 외식업 근로자 2명 중에 1명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부터. 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너무나 친절하게 한 번 더 복습할 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획기적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2017년 대비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7,530원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될 거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인상된 게 맞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고용주가 너무나 부담을 크게 지게 되니까 이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2018년도 1년 동안 3조 원의 정부의 재정을 푼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 누구에게 지원하느냐?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얼마를 지원하느냐? 한 달에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그러면 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그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보수가 19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지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만약에 200만 원이나 210만 원 받는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야 됩니다. 근로자가 만약에 40인이나 50인 사업장이라면 이 사업장 자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아예 지원받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의 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외식업체의 경우에 저희들 지금 외식업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외식업 중앙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경영 상태가 굉장히 지금 악화됐다라고 하고요. 전체 응답자의 80%는 앞으로도 계속 나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금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야간 근무 수당이 붙게 되고요. 밤에도 일하지 않습니까? 식당은. 그래도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급여의 총액이 대체적으로 평균 한 230만 원 내외래요. 네. 그러니까 230만 원 내외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못 받죠. 190만 원 그렇습니다. 넘어가니까. 야간에 일하다 보니까 이제 야간 수당이 더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19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조건,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외식업체들은 대부분 다 근로자가 30인 미만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의 종사자들은 월 급여가 190만 원이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 혜택을 보고 있지는 못하고 결국 최저임금 인상분은 고스란히 전부 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니까 경영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한국 외식업 중앙회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버터 이것 말고도 한국 외식업 중앙회 같은 외식업 업계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이 그림의 떡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대요. 하나 더 있대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버터? 예, 그렇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금액 감소, 최저생계 수급자로 소득 신고 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피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면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구인난이 심각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버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 금액의 감소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 받는 조건에 해당되는 한마디로 제도권 안으로 난 들어가지 않을래. 그렇죠. 이런 거죠.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을래 그러는 네, 겁니다. 고용보험도 내기 싫고 의료보험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다 돈으로 주세요 이런 거죠. 그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요.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고용보험료도 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내기 싫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 못 버는데 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나는 다 귀찮으니까 그냥 돈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근로자 자체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 본인이 소득 금액이 감소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지금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의 경우, 이 경우는 사실 좀 저는 좀 슬픈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이게 법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최저생계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이 있죠. 이런 분이 네. 이제 몰래 일을 하는 겁니다.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죠. 일을 하게 되면 수입으로 잡히면 수입이 잡히면 최저생계 뭐 그쪽에 해당해서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을 못 받죠. 네, 기초생활 수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거를 눈 감아 달라. 난 안 버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서로 간에 짬짬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쓰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제대로 된 사람을 써라. 그러니까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겠다고 그러고 제대로 정규적으로 제도권 속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식당의 종업원으로 쓰면 될 거 아니냐. 외식업계에 사람을 고용하는 관행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대해서 뭐라고 답할래요, 버터는? 참 현실 모르고 하는 얘기죠. 현실을 뭘 모릅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으로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놓이신 분일수록 정규직으로 일하기가 더 힘든 조건에 처해진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고 그러면 정규적으로 일할 분들을 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이런 데서 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구인난이 심각해서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된 사람들을 뽑기가 어려워요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답니다. 외식 산업의 경우에는요. 이거 일용직 있죠? 임시 일용직. 임시 일용직 채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 숙박 음식업 근로자 9만 6천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숙박 음식업 근로자 9만 6천 명 중에서 작년 1년 동안에 임시 일용직이요 6만 6천 명이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9만 6천 중에 6만 6천이 뭐라고요? 임시 일용직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일용직 이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안 가입하고 싶어요? 싫어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분들 자체가. 아주 쉬운 예로요. 음식점 가고 숙박업소 가면 외국인 노동자 엄청 많습니다. 임시 일용직 채용이 이렇게 많다. 9만 6천 명 중에서 6만 6천 명에 달한다. 거의 뭐 70%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숙박 음식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근로자 10명 중에 7명은 임시 일용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경제신문에
보수 언론입니다. 자영업 기획 기사 하나를 버터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네. 한국경제 7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은 자영업 10곳 문 열면 8.8곳 망했다 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포인트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 3,985개가 새로 생기고 42만 5,203개가 문을 닫았다. 10개가 문을 열면 8.8개는 망했다는 얘기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8.8개니까요. 10군데 중 9개가 망했다. 그렇습니다. 자영업 4대 업종 하면요. 자영업의 4개 대표 업종 하면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이래요.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이렇게 자영업 4대 업종이 작년에 한 48만 4천 개가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42만 5천 개가 문을 닫았대요. 10개 중에서 8.8개, 10개 중에 9개는 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네, 아주 엄청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이야기해 드릴까요? 또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해서 업소 숫자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데 네. 특히 작년 상반기에 이게 뚜렷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업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가 비는 거죠. 더 무슨 이상 말인지 이제 못 아시겠습니까? 버티는 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요. 서울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업소 숫자가요. 6.09%, 그 6%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6% 감소했다니까요. 그럼 서울만 감소했냐? 그게 아닙니다. 가장 심한 게요. 어딘가 하면 울산이네요. 울산입니다. 울산은요. 9.96%. 그래서 그 10%가 감소했습니다. 10개 중 하나, 10개 중, 한 그렇죠. 개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예 감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대구도요, 업소가 9%가 감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망했다가 생겼다, 망했다 생겼다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가 원래 10개가 있었다면 이제 9개만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전 같으면 10개 중 한 개가 망하면 다시 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안 들어오고 9개만 존재하고 한 개는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한 10%가 줄어들었고요. 대구가 9%, 부산이 8%, 서울은 6%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서울이 제일 적게 줄어든 예, 그렇습니다. 형편인데요. 이게 제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자영업자의 그 가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몇 년 동안에 제가 이 경제를 쭉 이렇게 뭐 민생 관련해 가지고 발표해 왔지 않습니까? 네, 제 그렇습니다. 방송으로도.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에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통계를 보더라도 그건 분명한데요. 제가 그 전체 소득자, 근로자 중에서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을 이야기할 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30%라고 그랬거든요. 네. 한 10년 전에는 이제 30%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28%라고 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26%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25 내지 25.5 이렇게 예. 25%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 종사자 자체의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많습니다. 훨씬 많죠. OECD 평균은 제가 한 15쯤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이 그 신문의 기획 기사 결론을 한번 볼 텐데요. 그 한국경제죠. 한국경제 네, 매우 7월 보수적 21일자. 신문. 한국경제 7월 21일자 제목이 자영업 10곳 문 열면 8.8곳 망했다라고 하는 이 기획 기사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뻔하게 이 보수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 지역별 차등 없는 일괄 적용이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25%를 웃도는 한국 현실에 맞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아랫못 경기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결론은 이겁니다.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고 그랬는데 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또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바람에 일괄 적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느냐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25%를 넘어서는 정확하게는 한 25.5% 되는데요. 한국의 현실에 지금 맞도록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게 있고요. 자영업자의 수가 전체 취업자의 25%.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사람 중에 25%는 자영업자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 저소득층의 그 소득 정대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정대에 기여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 오히려 정말로 저소득층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그래서 아랫목의 경기가 위축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한국경제신문의 보수적 결론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자영업자들은 자기 착취형 내지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사실 뭐 은행 빚 좀 내고 자기 퇴직금 일부 좀 끌어모으고 그리고 자기 노동력을 결합시킨 일종의 자영 노동자 혹은 자기 착취형 노동자, 생계형 자영업자 혹은 가맹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니까 가맹 노동자 네.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터. 예, 명함에는 사장님이라고 참 보기 좋지만 네. 웬만한 월급쟁이보다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데 좀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영업 비서관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다 이런 지금 여론의 질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론을 받아 안아서 대통령께서 자영업 비서관실을 청와대에 설치하면서 앞으로 그 탁상 행정이 아닌 그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그런 살아있는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요 전체 고용에서 25.5%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일본은 10.6%라고 합니다. 미국은 6.4%고요.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10%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25.5%면 2.5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엄청나게 우리는 지금 OECD 평균도 15%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엄청 많은 겁니다. 자, 부터 이번에는 장하준 교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장하준 교수는 이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버터 부탁합니다. 네. 이데일리 7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은 장하준 최저임금 동네 자영업자가 재벌하고 똑같나 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제학자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복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문제 해법으로 산업정책 부활과 복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 확대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건 기본적인 복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업 다니다 실직하고 나면 생계형 창업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 같으면 자본가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본가가 된 것이라며 동네 자영업자에게 재벌 기업과 똑같이 최저임금 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 이야기는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선제돼야 될 것이 바로 복지의 확충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가 아니라서 그렇다. 그래서 복지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회사 다니다가 실직하고 나면 생계형 창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자본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가가 된 꼴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실직하고 나면 앞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의 말씀에 따르면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바로 복지 효과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에게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버터께서 이 기사를 소개합니다. 네. 매일경제 7월 21일자 기획 기사인데요. 제목은 대출 연체 늘며 부실 커져 영세 자영업 올 7만 3천 곳 사라졌다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로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 개인 신용 대출까지 받겠다며 찾아오는 자영업자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20일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고객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창구 직원은 다중채무 굴레에 빠진 자영업자가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부분 사업장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생활비로 필요한 급전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다. 그러나 은행 내부 규정과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다중채무 굴레에 빠진 자영업자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중채무라고 하는 것은 빚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갖고 여러 군데에서 거죠. 빚을 낸 거죠. 그 빚을 한 군데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은행, 군데에서 카드, 이은행 뭐 제3금융, 그렇습니다. 개인 채무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게 바로 다중채무인데요. 지금 다중채무의 굴레에 빠져 있다. 누가요? 자영업자들이 이 말이에요. 버터. 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이상 받기가 어렵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고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저축은행이라든지 카드론과 같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뭐 산화, 네. 산화 뭐 이런 데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데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13년 말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요 한 350조 원 됐거든요. 2013년 말 현재 한 346조 원쯤 되던 것이 2017년도 말 그러니까 4년 만에 549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60%가량 엄청 늘었습니다. 60%나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한국은행 통계고요. 가계부채 통계고 금융감독원이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할부 금융채무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598조 원, 그러니까 600조 원이죠. 어휴, 600조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600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80%가 넘는 부분이 다중채무예요. 그러니까 80%가 넘는 게 다중채무고요. 끔찍하죠. 네. 그리고 이분들 있죠. 600조 원이잖아요. 자영업자 대출 600조 원 중에서 비은행권 대출도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한 구간이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경영 악화, 금리가 인상되고 경영이 이렇게 더 악화가 되고 이 상황이 이제 겹치게 되면 이 채무 부담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들게 되면 이게 이제 터져버리는 수가 있다. 풍선이 터지는 거죠. 자, 버터 이 기사의 결론 부분을 좀 읽어 주십시오. 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3년 3월 166.8%에서 2017년 3월 189.1%로 4년 만에 22.3%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증가폭보다 금융부채가 불어나는 폭이 더 컸다는 의미이다. 그렇습니다. 2017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죠.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자영업자의 경우에 몇 퍼센트라고요? 189.1입니다. 네. 자, 버터 얼마라고요? 189.1%. 그렇습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소득이 100이라고 했을 때 부채가 189.1이라는 소리인데요.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얼마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28.1이에요. 그러니까 128.1인데 근로자들은, 자영업자들은 189.1이라는 소리입니다. 엄청나게 높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요? 123.8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요, 128, 123 이런 수준, 120 수준인데, 그런데 자영업자는요,
40%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소득에 대해서 부채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영업자들의 이 거대한 부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이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인상될 것이 예고되고 있는 데다 대놓고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폐업으로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 해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 등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중에 5년 이상을 버티는 경우는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폐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실태를 생생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진짜 해법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OECD 평균 15%, 주요 선진국 10% 내외, 우리나라는 25%, 이것이 바로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이렇게 과당 경쟁으로 내몰린 현실,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